자,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참 오랜만에 제가 공TV 특강 하는데요. 공TV 5점 플러스 특강이에요. 그래서 왜 5점 플러스라는 말을 이렇게 정했는가 하면은 아시겠지만은 예외적인 시험도 물론 존재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띄어쓰기는 보통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일단 우리가 5점을 잡고 이제 시작을 하자 해서 이제 5점 플러스 강이 되겠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띄어쓰기를 완전 정복하기 위한 띄어쓰기 뛰어넘기 특강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어쓰기 뛰어넘기 특강은요, 제가 2년 정도마다 한 번씩 하는 특강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이미 뭐 2014, 15년도, 2017년도 이렇게 다 한 번씩 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횟수로 또 2년 정도 됐기 때문에 띄어쓰기 특강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그 띄어쓰기 특강, 요 특강의 특성은요, 항상 그 일정한 폼에서 가지고 그 형식으로 진행이 돼요. 3단계 특강입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첫 번째는 전반적으로 설령 자신이 알고 있는 이론이더라도 다시 한번 좀 띄어쓰기 원리를 생각을 해보자 해서 좀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띄어쓰기라고 하는 게 도대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주요 사항을 먼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요, 핵심 원리 이야기 파트예요. 아마 고수분들은 아는 내용을 또 다시 정리하기가 약간 지겨울 수도 있고요. 역으로 지금 만약에 완전 초등학생분들이 지금 공TV 시청을 하신다면은 조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약간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특강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 이론을 적어도 한 번 이상 들으신 분들이 문풀 전에 듣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특강이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간에 좀 빠르다 느끼신 분들은요, 자, 반드시 그 전에 먼저 띄어쓰기 기본적인 이론을 듣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단계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가장 쉽고 가장 원리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핵심 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한국에서 띄어쓰기가 이런 것 때문에 생겼고 이런 것들을 포인트를 맞춰야겠구나, 다시 한번 기본수를 흐른다는 느낌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핵심 내용은 이제 암기를 해야 되겠죠. 결국 우리의 목적은 실전에 가서 시험을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두 번째 핵심 내용 암기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기출문제, 바로 얼마 전까지 치러진 시험들의 기출문제를, 그쵸, 이거를 다 OX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체 문제가 지금 이게 110개가 좀 넘어요. 중간에 부충 문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그 기출문제를 풀 때 잘못 푸시는 분들은요, 어떻게 푸냐면은 그냥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그냥 1번 답은 3번, 2번 답은 4번 빨리빨리 찍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은 사실은 여태까지 십수년 동안 주요 기출 어떤 포인트들 다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있는 기출의 범위보다 크게 넘어가서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특히나 띄어쓰기는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태까지 그냥 넘어갔던 띄어쓰기 다시 한번 OX로 꼼꼼하게 정리한다는 뜻에서 약 110개의 예문을 가지고, 그쵸, 쭉 한번 풀도록 하는데요. 예문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미리 지금 아마 공TV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도 이제 출력받아서 낮에 미리 풀어보셨을 겁니다. 같은 종류로 돼 있어요. 조사 어미 의점에서 해서 OX를 풀면서 어떻게 보면 문제를 푸는 것과 동시에 주요 내용이 좀 암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는데, 문제를 아직 안 푸신 분들은요, 자, 문제를 반드시 먼저 풀고 이 수업을 들으셔야 되는데, 문제를 풀 때 좀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냥 단순히 OX 넘어가지 마시고요, 포인트에다 밑줄을 치세요. 예를 들어서 조사 OX라 되어 있으면 정확하게 조사에다 밑줄을 그으세요. 어미 OX라 되어 있으면 정확하게 어미에다 OX를 그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만약에 거기서 의존명사 OX라 되어 있으면 의존명사를 찾아서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실제로 OX 문제를 여러분께서 풀 때, 자, 이거를 어떻게 한다, 그쵸, 실제로 밑줄을 그으면서 되도록 암기하면서 듣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핵심형 훈련하기라고 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실전 문제 한번 풀어보는 형식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는 기본 내용 점검해요. 고수들 약간 지겨울 수 있지만 우리 좀 겸손해집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차근차근 약간 속도감 있게 내용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두 번째는 기출문제 OX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유형들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밑줄 그으면서 찾는 거. 자, 그러면 1단계보다 2단계 좀 더 이렇게 높아지게 되죠, 수준이. 그러면은 3단계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좀 가져왔어요. 자, 문제 미리 풀어보신 분들은 어쩌면 풀면서 1번, 2번까지 잘 풀어왔을 거예요. 더군다나 기출이니까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눈에 많이 익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3번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잘 안 풀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실전 감각 키우기 위한 문제긴 한데 이미 저희가 기출을 다 풀었죠. 기출을 다 풀었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반복하는 것은 실력 향상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전의 감각을 키우는 문제대 약간 고난도 문제를 넣습니다. 그래서 아마 1단계, 2단계까지는 잘 푸셨던 분들도 3단계 가면 뭐야 내가 공부 잘못했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문제들도 몇 개를 좀 넣었어요. 좀 어려운 문제들 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 번째는 실제 제일 시험보다 약간 수준도 높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20문제 넣었는데 20개의 모의고사를 넣었는데요. 만약에 세 번째 파트에 있는 문제까지도 그냥 수월하게 풀었다. 진짜 고수해요. 근데 어떤 학생이든 간에 세 번째에서는 적어도 몇 문제에선 걸립니다. 알겠습니까? 그거 생각하시면서 지금부터 일종의 다단계 띄어쓰기 특강이죠. 1단계 좀 쉽게 천천히 갑시다. 그 다음에 2단계 좀 더 올려서 유형 암기하시고요. 마지막 3단계 좀 더 난이도 높여가지고 어떤 문제가 나오든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태비 특강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3시간 정도 안에 끝내야만 되는데요. 제가 그 수업하는 특히나 특강 때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냥 적절히 그냥 하고 여러분들 기본 강의 들으세요.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참 좋겠는데 제가 특강에 이제 오신 분들 더군다나 지금 공TV를 또 기다렸다 시청해 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띄어쓰기가 약해가지고 뭐라도 건져보자 해서 지금 앉아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대충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너무 욕심을 내가지고 너무 양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일단 공식적인 시간은 10시까지로 되는데 10시에 끝날 리는 전혀 없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문제는 10시 40분을 넘느냐 안 넘느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수업 최대한 제가 10시 한 40분까지 되도록 한번 진행을 해보고 그 다음 일은 그 다음으로 맡깁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해설지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해설지가 왜 없습니까? 라고 하는데 해설지 당연히 안 드립니다. 지금은. 그쵸? 지금은 안 드립니다. 지금 드리면 이거 해설지 가지고 제일 나쁜 습관 있잖아요. 문제 풀면서 해설지 보면서 그냥 이렇게 푸는 거고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해설지는 수업이 끝난 다음에 시간분들 다 나눠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동강분들도 똑같이 공TV 보신 분들도 똑같이 수업이 끝나는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강의 일단 들으시고요.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약간 겹친 내용은 빨리빨리 넘어가겠죠. 근데 해설지는 자세하게 넣어놨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빨리 넘어가는 부분은 나중에라도 해설지 참고해서 그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파트 1부터 시작해서 3까지 해서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띄어쓰기, 뛰어넘기 특강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1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원리 이해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실제로 요 원고는요 약간 나중에 복습하기 좋도록 서술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원고를 다 읽으면서 강의하지는 않고요. 핵심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원고 흐름을 따라가되 일단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그냥 먼저 칠판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띄어쓰기를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이 띄어쓰기를 왜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띄어쓰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띄어쓰기는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낮다는 암기량이 좀 늘어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띄어쓰기를 왜 만들었을까? 이건 시험을 내기 위해서 만든 걸까?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죠. 띄어쓰기 제1원칙, 실제로 한글반처법에는 이것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가장 전제 조건은 뭐냐? 가독성이에요. 가독성이라는 것을 읽을 때 편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재 개그는 아니지만 이런 말이 나왔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오호호 하면서 무서워야 돼요. 너무 재밌다고. 자, 이걸 갖다 우리가 만약에 띄어쓰기를 안 한 상태에서 빨리 읽게 되면 철수가 발이 젖은 건지 철수가 발이 젖은 건지 모르게 됩니다. 그죠? 이거 마치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 건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 건지 모르는 거랑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띄어쓰기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가독성을 위한 겁니다. 철수가 발이 젖었다 라고 띄어써 줌으로써 그죠? 어디서 의미의 문제를 생긴지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게 바로 무엇이다? 이게 바로 띄어쓰기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뒤쪽으로 와서 띄어쓰기는요 항상 약간 우리를 좀 귀찮게 하는 게 예외 규정 있죠. 무엇이다 라고 딱 끝나면 좋은데 무엇도 허용한다 무엇도 허용한다 하면서 허용 규정이 막 붙어 있어요. 근데 그 허용 규정을 만든 것이 무엇이냐 그 이유가 뭐냐 대부분 가독성 때문입니다. 원칙으로 하면 띄어쓰는 게 맞는데 이렇게 되는 순간 너무 가독성이 떨어져. 그럼 붙임을 허용한다. 항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뒤쪽에는 붙임을 허용한다라고 하는 거 허용 규정을 무조건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항상 머릿속에 띄어서 쓰게 되는 순간 가독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붙임을 허용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영어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띄어쓰기가 있나요? 없나요?
영어는 띄어쓰기가 존재는 하지만 시험은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자,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어쨌든 지금 영어 시간이 아니고 이제 발음이 지금 뽀르게 날까봐 읽지를 못하겠네요. 근데 자, 이거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영어에서는 분명히 띄어쓰기 존재하죠? 띄어쓰기 존재하지만 영어에서는 띄어쓰기가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수험적인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영어는 단어의 개념이 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는 여러분들 각각을 그냥 하나 다 띄어서 쓴 게 그대로 단어가 돼버리죠. 자, 그런데 이걸 만약에 번역해 보세요. 번역하면 어떻게 되죠? 한번 해볼까요? 이런 뜻이 되죠. 문제는 이거죠. 한국어는 한 번이라고 하는 게 띄어서 쓰게 되면 두 단어가 되고요. 근데 이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쓰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한 단어가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얘를 띄어서 쓰게 되는 순간 모든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자립의 단위이기 때문에 얘 따로 뜻이 있고 얘 따로 뜻이 있게 되죠. 근데 만약에 얘를 붙여서 이렇게 쓰게 되는 순간 얘는 통합적인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태로 생각해 볼 때 한번 뭐 해보겠어요? 라고 했을 때 자, 이거는 이쪽으로 이렇게 써야 될까? 아니면 밑으로 이렇게 써야 될까? 밑으로 쓰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항상 우리가 도대체 왜 이런 문법을 만들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했을 때 띄어쓰기 첫 번째 가독성을 위주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영어 같은 경우는 띄어쓰기 시험 문제가 안 나오는데 우리나라 언어는 띄어쓰기가 어렵고 시험에 나올까? 단어를 구성하는 원리가 다르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합성어 파생어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단어 구성이 그쵸,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안의 마지막. 한국어나 영어나 모두 단어를 기준으로 띄어쓰기를 한다. 그러나 붙여 쓰는 것이 한 단어인지 붙여 쓰는 한 단어인지 아니면 띄어 쓰는 구인지 판별하는 것은 국어가 영어에 비해서 훨씬 어렵죠. 따라서 한국어의 띄어쓰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줄자, 뭐의 개념을 확보해야 된다? 단어의 개념을 확고히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첫 번째 우리가 원리 이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결과적으로 띄어쓰기는 단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어라고 하는 것을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덩어리가 하나인 한 단어인지 아니면 띄어써야 되는 구인지를 보셔야만 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게 한 단어인지 두 단어인지를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자, 기본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자, 단어는 자립의 단위예요. 따라서 얘를 붙여서 한 단어로 쓰게 되는 순간 자립 단위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얘를 만약에 띄어서 두 단어로 쓰게 되는 순간 얘는 자립 단위가 두 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단어와 단어가 이어져 가지고 각각의 독립적인 의미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구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덩어리가 하나로 돼 있어 가지고 하나의 자립 의미를 형성하는 것을 단어라고 하기 때문에 첫 번째 띄어쓰기 제1 원리는 바로 단어와 구를 구별하는 데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한번 여러분들 얘를 띄어쓰는 순간 얘 따로 뜻이 있다 그랬죠? 자, 어떤 뜻이야? 시작. 커다란 칩. 자, 얘도 마찬가지로 띄어쓰는 순간 어떤 뜻이 있다 그랬죠? 그쵸. 한 잔, 두 잔, 세 잔. 자, 그때의 그런 어떤 관형사로서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근데 얘를 갖다 이렇게 붙여서 쓰게 되는 순간 원래의 크다, 원래의 한이란 뜻이 사라져서 제3의 뜻이 돼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바로 한 단어라고 하는 겁니다. 의미가 실질적으로 통합되어 있는가 이 여부를 봐야 되는데 큰 집이라고 돼 있죠. 그럼 이건 원래 커다랗다는 뜻을 가지고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거는 마지의 집 이런 뜻이죠. 그럼 한 잔이라 되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세는 단위로서의 하나, 둘, 셋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게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한다? 한 단어라고 하게 되는 것이고요. 방금 제가 설명했던 1번은 한글 맞춤법이 없습니다. 한글 맞춤법은 그냥 전제 조건 자체가 단어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단어와 구의 구별 내용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시험 문제는 항상 어디부터 나온다? 단어에 대한 개념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와 구를 구별하는 게 가장 중요한 띄어쓰기의 첫 번째 그런 어떤 변별 원칙이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건 오히려 시험에 나오면은 땡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습 무지하게 하고요. 의미를 분절시켜라, 의미를 통합시켜라. 요거 가지고 띄어쓰기 연습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워낙에 또 많이 문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의미가 실질적으로 하나로 통합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냐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관습으로 단어와 구를 구별하는 그런 어떤 파트가 있는데 문제는 예로 나오게 되면 얘 수준은 중간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띄어쓰기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얘 때문에 그래요. 일단 비유를 말씀드리도록 하면은 뒤에 문제도 있지만은 월등히 많이 나온 건 이쪽입니다. 의미의 통합 여부, 분절 여부를 가지고 파악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고난도 문제에서 예를 섞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고수이다 하신 분들은요. 여기를 조금 더 신경을 쓰신 게 당연히 맞고요. 근데 만약에 고수가 아니요. 아직 뭐 의존면허사 조사험이 이것도 잘 못해. 그러면은 무조건 얘보다도 사실은 뭐부터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그 앞에 있는 이론부터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 사용빈도와 역사는 무엇입니까? 관습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써서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이유 때문에 얘를 그냥 한 단어로 올리게 된 건데 이건 잘 설명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쪽에서 그나마 또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지난 시리즈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지난 시리즈 봅시다. 지난밤, 지난날, 지난해, 지난주, 지난번, 지난봄, 지난여름, 지난가을, 지난겨울. 미쳐. 이게 다 뭐냐면 여러분들 다 뭐예요? 한 단어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외웠어. 아, 지난 들어가면 한 단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일이니 지난 계절은 한 단어에 두 단어예요, 여러분들? 그죠? 두 단어입니다. 이게 사람 미치게 하죠. 예를 들어서 지난주라는 게 분명히 한 단어라고 했죠? 그럼 지난주니까 이번 주, 다음 주는 그러면 이것도 한 단어겠네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번 주는 두 단어, 즉 구고요. 그 다음 주는 두 단어, 즉 구입니다. 그럼 얘를 갖다가 대처해야 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돼야 될까? 어떻게 얘를 갖다 대처해야 되죠? 단순함기예요. 단순함기입니다. 그런데 자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부터 얘기했지만은 얘가 마지막 결정적인 한 문제에서의 그 헷갈리게 하는 고난도 문제에 사실 영향이 있는 거지 문항수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 애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단순함기를 하는 것은 맞는데요. 양을 지나치게 늘리면 안 됩니다. 그럼 막판에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죠. 기출을 외우는 거예요. 기출. 알겠죠? 그때 기출 플러스 아직 저희 측에서는 안 나왔지만 국립국어의 해설론문에 들어가 있는 정도 몇 가지를 살짝 얹혀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 이렇게 단순함기 기출 플러스 국립국어원의 해설론문에 들어가 있는 그거를 그럼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기본소에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그죠? 여기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정리해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따 파트 2에서 여러분들 자 기출에서 나왔던 한 단어들 쫙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태까지 좀 안 나왔는데 그래도 요거까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국립국어원 해설 논문에 들어있는 단어들은 파트 3 고난도 문제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게는 것만 일단 외우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거 이상이 나면 어떡하냐?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 선택지 비교로 해야 되는 것이지 양을 무한정 늘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무작정 암기해야 되는 한 단어에 대해서 공포를 너무 이렇게 공부심을 크게 가질 필요 절대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외울 것까지는 외우고 가야 되는데 외우는 범위를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여러분들 기출에 있는 한 단어 외우시고 제가 몇 개 더 추천해드리는 해설론문에 들어있는 그런 한 단어들 오늘 싹 다 외우시고 가시면 괜찮습니다. 설령 만에 하나 여기서 어긋나는 게 나온다 하더라도 우린 어차피 선택지 4개 중에서 3개는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실력으로 풀어버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살짝 이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도록 하면은 지난이 시간에 관련된 것과 결합하게 되면은 대부분 붙였습니다. 근데 계절은 아니에요. 다시 해보세요. 밤, 날, 해, 주, 번,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과 관련된 것이죠. 이쪽과 관련된 거랑 붙여 쓰게 되면 같이 나오게 되면 지난은 몇 단어로 취급한다? 대부분 한 단어로 취급한다. 살짝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단어와 구를 갖다 한번 판별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리하여 그 밑에 여러분들 책 좀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자 줄자 단어와 구를 구별하는 연습을 하자. 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단어와 구를 구별하는 연습하자. 그게 바로 뭐냐면 밑에 있는 문제들이에요.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기본서에 있는 문제들이긴 한데 여러분들 요 정도 풀면 여긴 충분히 대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줄자 동그라미 2번 기출이 된 주요 단어는 암기하는 것이 좋다. 그럼 기출이 된 단어를 지금 미리 암기하기보다 어디서 우리가 암기를 한다? 뒤쪽에 파트 2 그 다음에 고난도는 파트 3 여기 가서 같이 암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한번 실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와 구. 자 먼저 1번에 해당되는 거는 지금 한번 우리가 해보도록 하고요. 2번에 해당되는 것은 파트 2에서 제가 계속 한 단어에 이걸 갖다 말씀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어일 때는 의미가 하나인데 구일 때는 의미가 2개가 되겠죠? 자 살짝 한번 워밍업 하면서 시작합시다. 1번에 자 그는 술을 한 잔만 더 마시다가 그만 출발 시각보다 한 발 늦게 도착하였다. OX 시작. 그죠? 한 잔만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야 돼요? 자, 만약에 2잔, 3잔으로 바꿀 수 있으면 띄어서 쓰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띄어서 써야 되겠죠? 근데 출발 시각보다 한 발 늦게 도착했어요. 그럼 발 하나만 모자란 게 아니죠?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간격을 두고 이런 뜻이니까 이거는 붙여 쓰는 한 단어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봐. 내가 이번에 한 번만 기회를 줄 거야. OX 시작.
그렇죠. 5가 되겠죠. 이 때문에 5가 되겠습니까? 일단 한번 시험 삼아 생각해봐. 경험 삼아 생각해봐. 자, 내가 이번엔 한 번만 기회를 줄 거야. 그럼 얘는 두 번, 세 번의 상대적이니까 띄어서 쓰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옆집 애들은 꼭 큰 소리가 나야 말을 듣는다. 큰 소리. 자, OX? 그죠? 여러분들 5가 되겠죠. 왜 5가 되겠습니까? 큰 소리는 그죠? 혼난 소리, 뭐라고 한 소리, 야단만 소리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맞는 소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깊은 소식을 전하려고 집까지 한 걸음에 뛰었다. 한 걸음 OX 시작. 5가 되겠죠,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를 갖다 띄어쓰게 된 순간 의미의 자리 각각의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정말 한 걸음이 돼야 돼요. 그럼 사람이 굉장히 다리가 길어야 돼요. 그래서 걸음이 이렇게 돼야 돼요. 말이 안 되죠? 따라서 X, 이거는 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는 하나뿐인 자식을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란 뜻이겠지, 문맥상. 그러면 붙입니까, 띱니까? 당연히 붙여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X가 되겠죠. 아니, 그렇게 나쁜 일을 하다니 정말 큰 코 다치겠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큰 코 다치다를 좀 띄었었습니다. 그러면 커다란 코를 다치는 거예요. 그 사람 코가 이렇게 커. 그런데 이 코를 다친 거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거는 몇 단어다? 한 단어다. 의미가 하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내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지만은 한글 반수법에 없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걸 통해서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띄어쓰기 기본 단위는 단어구나. 근데 한국어는 단어와 구를 구별하는 게 어렵구나. 그렇기 때문에 모든 띄어쓰기 첫걸음은 가독성을 위해서 단어를 구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띄어쓰기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두 번째로 들어가도록 하죠. 그러면은 두 번째, 자, 단어를 중심으로 띄어쓰기 한다는 것까지 우리가 충분히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선생님, 단어를 중심으로 띄어쓰는 것까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한국에서는 무엇을 붙였습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거는 저와 함께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저랑 같이 안녕하세요, 저 이선재예요, 뭐 이러면서부터 다들 봤던 그림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보여드리는 그림이에요. 제 문법 수업의 특성이 이제 한국어 교차고라고 한 특성을 딱 가지고요. 이 교차고로서의 특성이 어떻게 문법에서 발현된지 구현된지 그걸 보여드리는 과정으로서 문법 수업을 합니다. 한국어 교차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의미를 나타내는 부위와 그 다음에 문법을 나타내는 부분이 서로 간에 나눠져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의미부와 문법부가 나눠져 있고요. 문법부가 의미부에 붙어서 즉 교착되어서 문법적 특질을 나타내는 그런 언어예요. 그래서 한국어가 교착어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 이제 완전히 초보로 돌아가서 나는 밥을 먹었다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바로 뭐가 됩니까? 시작! 나, 밥, 먹 이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다가 살짝 문법을 붙여보세요. 시작! 나는 밥을 먹었다. 보조사, 목적격 조사, 과거를 뜻한 서나말 어미, 어머러미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문법을 처음 배웠을, 아마도 처음 초보자로서 문법을 배웠을 때는 이 교착 구조를 파악하는 데 시간을 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또 형태소 분석이고 형태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의미부에 문법적인 게 붙어서 전체의 문법 구조를 만들게 되는데 자, 띄어쓰기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교착 구조를 무시하고 전체를 다 붙였다고 해봅시다. 그럼 나는 밥 먹었다. 나는 밥 먹었다. 이렇게만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문제 생기죠? 가독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띄어쓰기는요. 단어를 기준으로 하되 문법적인 교착을 나타내기 위해서 는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 붙어서 문법을 도와준다. 을이라고 하는 것은 밥에 붙어서 문법을 도와준다.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먹에 붙어서 문법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 물이 솟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자 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붙죠. 그런데 만약에 치솟다라고 하면은 얘는 접사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솟에 붙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띄어쓰기는 문법적인 교착 여부, 이 문법이 어디를 도와주고 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간격을 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띄어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은 문법적 교착 구조를 알려주는 세 가지, 다른 말로 하면 형식, 형태소죠. 형식, 형태소 세 가지가 뭐가 있어요? 조사, 어미, 접사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띄어쓰기는요. 첫 번째는 단어를 구별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두 번째는 한국어의 문법적 특성을 보여주는 조사, 어미, 잡사를 구별할 수 있는가, 이 능력을 묻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단어와 구를 구별하는 능력을 갖췄다면은 이제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 조금 더 작게 얘를 쪼개가지고요. 한국어의 문법적 구조를 나타내는 조사, 어미, 접사를 찾을 수 있는가를 보셔야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를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떤가? 일단 기본적으로 형태론이 끝나 있어야 돼요. 형태론이 끝나 있어야 된다는 건 무엇인가? 조사, 어미, 접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와가지고 조사가 뭐더라, 어미가 뭐더라,
이러면 사실 이제 특강에서는 좀 따라오기 힘듭니다. 그렇죠? 그럼 기본적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조사 및 접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지금 특강에서 뭘 해야 되냐? 일단 문제를 맞게 되니까 조사 및 접사 중에서 띄어쓰기에서 자주 나온 조사 및 접사를 외우게 해야 돼요. 외워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형태론 하는 게 아니죠. 형태론에서 뭐 조사의 특성이 뭐냐, 이거 보조사냐, 격조사냐,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형태론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띄어쓰기에서 일단 조사 및 접사를 찾아내야 돼. 찾아낸 다음에 얘를 무조건 붙여버려야 됩니다. 무조건 붙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그 밑에 가로 1번에 자주 나오는 조사, 자주 나오는 어미, 자주 나오는 접사를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 요거를 싹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 암기를 하지 않고 한번 이해를 통해서 이걸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형태로는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나오는 띄어쓰기에서 자주 나오는 조사 및 접사는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본적인 암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조사부터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조사는요. 줄장 은커녕.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 장 넘어가면 라고. 그 다음에 밖에. 세 가지입니다. 일단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무조건 이거예요. 능커녕, 은커녕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그 뒷장에 있는 여러분들 뭐가 되겠어요? 그쵸? 거기 나오는 라고 밖에예요. 그래서 실제로 출제는요, 는커녕, 은커녕 하고요, 은능커녕 하고요. 그 다음에 라고 하고요, 밖에가 제일 높습니다. 이게 제일 높아요. 그런데 얘네만 안다고 해서 다 맞출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출제는 이 세 가지가 제일 높지만, 그쵸? 나머지 짜잘한 것들이 계속해서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얘를 갖다 암기하기 전에 너무나도 기본적이지만 여러분들 자 조사의 특성을 한번 질문하고 시작하고 싶어요. 조사의 특성. 조사가 뭐죠? 조사가 뭐죠? 조사 뭐죠? 주로 체언이죠. 왜냐면 동사, 형용사에도 붙고 부사에도 붙고 그러니까 관형사 이런 데는 못 붙지만 나머지는 다 붙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체언에 붙어가지고 문법적 특성을 나타내주는 것을 조사라고 하는데 일단 조사는 첫 번째 반드시 문법적인 형식 형태소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문법적인 형식 형태소 중에서 얘가 어미랑 다른 점이 무엇이냐? 자, 뭐가 가능하다? 그렇죠. 생략해도 되죠. 그 다음 뭐가 가능하다? 중복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문법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것들 중에서 생략 가능, 또 하나 중복 가능한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 조사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이제 왜 이걸 얘기하냐 하면은 여러분들 일단 저희 쪽에서는 많이 나오는 게 세 가지라고 그랬죠. 능커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라고, 밖에.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 가끔가다 이제 나머지 뭐 그려, 뭐 치고, 뭐 맞아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그래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그래는 한글맞춤법 이번 특히 개정된 거에도 똑같이 실려 있는 그런 조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라고 하면은 보통 뭘 생각하죠? 뭘 생각하죠? 뭐 그렇다 뭐 이런 것을 뭐 그래 뭐 이런 어떤 그쵸 활용을 생각한다든지 대답을 생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자네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는구먼. 그래 이렇게 돼 있어요. 시험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했을 때 아직까지 그래는 나오지 않고 우리가 만약에 배우질 않았다고 합시다. 만에 하나 배우지 않았어요. 조사는 정말 양이 많으니까. 자, 그런데 얘를 붙여야 되냐 떼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조사는 절대로 이 세상의 조사를 다 외우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시험에 많이 나온 조사만 외우고 들어갈 뿐이야. 그러면은 외우지 않은 조사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그쵸? 찾아내야만 되는데 그 찾아내는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문법을 나타내는 요소 중에서 생략 가능하고 중복 가능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네 오늘은 기분이 참 좋아 보이는구먼. 그래라고 얘를 만약에 띄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띄었은 순간 각각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그런 거야. 말이 안 되죠. 그럼 얘는 어떤 의미냐면은 기분이 좋아 보인다는 것에 모든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실적인 의미가. 근데 여기에 이 좋아 보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미를 덧붙여준 것뿐입니다. 자, 그럼 얘는 분명히 자신의 실질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앞에 걸 좀 도와주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얘가 만약 조사라고 한다면은 생략이 가능해야 돼요. 생략 가능합니까? 자네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는구먼. 그거 참 신통하군. 생략 가능하죠? 생략 가능한 그런 어떤 문법 요소 얘를 뭐라고 한다? 조사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마도 시험은요 제가 알려드린 여기서 다 나올 겁니다. 다 나오겠지만 뭐 모르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가끔가다 정말 최고 난도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태까지 한 번도 만약에 안 나왔던 그런 어떤 조사가 나왔다. 그럼 얘를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방금 했던 것처럼
문법적인 요소인지 보시고요. 생략가는 중복 가능한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지문 보면서 예문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능커녕 잘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능커녕 특히나 들어가기는커녕 아무리 길어져도 절대로 끊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맞다나라고 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맞다나. 글쎄요, 저는 이건 막 줄치고 별표하고 외우라고 하고 싶지가 않아요. 출제력이 이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근데 예문을 한번 보세요. 그의 말 맞다나 정신 차려야 된다. 자, 얘를 갖다가 띄어서 쓰는 순간 얘는 독립적인 의미가 있어야 되죠. 그럼 말 맞다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 보더라도 문법이죠. 누가 보더라도 문법인데 얘는 뭐가 가능해? 생략 가능하죠, 여러분들. 맞다나를 뺐을 때 말이라고 하는 단독 명사가 성립하죠?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시작. 조사겠지. 조사가 붙이면 되는 거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고, 원래 치고는 치다의 활용형 되겠죠. 내가 너희 등을 쳤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치고 갔다. 이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날씨라는 거 다음에 붙어서 문법을 나타내면서 생략 가능한 거니까 얘가 뭐가 되겠어요? 조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치고라고 하는 것도 조사다. 자, 넘어가세요. 라고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라고 같은 경우는요,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라고가, 자, 먼저 첫 번째, 인용이라고 쓰시기 바라고요. 자, 인용을 뜻하게 되는 라고는 무조건 붙이게 됩니다. 근데 인용을 뜻하게 되는 하고는 어떻게 된다? 무조건 띄게 된다. 이걸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똑같이 인용이에요. 직접 인용. 즉, 큰 따옴표가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인용인데 하나는 자 붙이고 하나는 띈다라고 하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자, 요 하고가 다음에 이제 계속 나오죠. 요건 굉장히 자주 출제됩니다. 라고도 많이 나오고 하고도 많이 나오는데 요건 뒤에서 제가 문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우실 때는 인용을 나타낼 때만 그쵸 붙이고 띈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려도 몇 번이나 나왔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집 사정이 참 딱하대. 그려. 독립적인 의미를 형성하는 게 아니잖아. 누가 보더라도 앞에 있는 딱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붙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생략 가능해요. 딱하대. 자, 생략 가능한 문법이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붙인 거야. 다른 의미를 더해주기 위해서.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조사라고 하겠죠?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시겠죠? 오케이. 자, 밖에는 진짜로 많이 나옵니다. 줄자 오직 그것뿐. 옆에다 쓰세요. only. only일 땐 무조건 붙여 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밖에는 원래 바깥에 뭐뭐 이외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얘가 only 뜻을 가지고 있을 때 only는 어떻게 한다? 무조건 붙여서 쓴다라고 하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외우라고 하는 거 있었죠? 외우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자, 오케이. 대문 밖에 나갔더니 대문 밖에 없더라. 제가 악몽 꾸는 거라 그랬어요. 악몽 꿨을 때 막 도망쳤는데 대문 밖에 나갔더니 또 대문이야. 대문 밖에 나갔더니 또 대문이야. 대문 밖에 나갔더니 대문 밖에 없더라. 자, 다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대문 밖에 나갔더니 대문 밖에 없더라. 자,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대문 밖에 나갔더니 대문 밖에 없더라.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똑같이 대문 밖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똑같이 대문 밖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대문 바깥이란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띄어서 쓰게 되는데 밑에 있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지? only 뜻을 가지고 있죠?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대문 바깥에 나왔더니 대문 밖에 없더라. 이렇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되십니까? 이 밖에 대해서는 제가 또 할 말이 있어요. 아, 이게 이제 나중에 단수남기로 나오게 되는 건데 대문 밖은 두 단어죠? 즉 구조. 근데 여러분들 창밖, 문 밖은 몇 단어게? 그죠? 한 단어에 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밖이라는 게 다음에 한 번 더 나온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일단 여러분들 세 가지 제가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능커녕, 두 번째는 라고하고, 세 번째는 밖에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나머지 뭐 그려, 그 다음에 아직까지 많이 안 나왔던 그래, 뭐 이런 것들 참고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띄어쓰기에서 자주 나오는 어민데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외우세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한국어에서 앞에 있는 어간의 의미를 도와주는 문법 요소다라고 사전에 이미 올라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문법 형태가 고정된 것이기 때문에 암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 게 시험에 많이 나올까? 우리나라에 수라고 하는 의존명사가 있어요. 학생들이 자꾸만 수업에서 띄려고 하는데 띄면 절대로 안 됩니다. 리을수록. 시작. 리을수록 전체 어미니까 붙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자꾸만 망정을 의존명사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얘를 자꾸만 띄려고 하는데 전체를 붙여야 됩니다. 시작. 을망정. 시작. 을망정. 자꾸만 뻔을 갖다가 의존명사 생각해서 얘를 자꾸만 띄려고 하는데 절대로 띄면 안 됩니다. 외우세요. 리을 뿐더러. 시작. 리을 뿐더러.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해보세요. 나 물론 좋고 말고 만약에 여러분들 얘를 갖다 이렇게 띄어서 썼다고 합시다. 띄어서 쓰게 되는 순간 얘는 몇 단어가 되죠? 두 단어가 되죠. 다시 한번 첫 번째 했던 거
단어라고 하는 것은 자립단이에요. 얘를 만약에 띄어서 쓰게 되는 순간 구가 되면은 각각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럼 얘는 좋고 얘는 만 거예요. 그럼 어쩌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얘는 뭐냐? 좋다의 모든 뜻이 있고 뒤에서를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그 말고는 하나의 어미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될 어미를 우리가 한번 외워봤고요. 세 번째로 들어갑시다. 띄어쓰기에서 자주 나오는 접사가 나오게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죠. 접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근에 붙어서 의미를 도와준 요소예요. 따라서 문법적인 형식적인 교착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무조건 붙여야만 됩니다. 그럼 시험에 잘 나오는 접사, 자 한번 다 같이 외워볼까요? 제여 짜리여쭈 시 꼴땅백. 시작. 시작. 제여 짜리여쭈 시 꼴땅백. 근데 이게 단이랑 결합되면은 조금 어려워져요. 예를 들어서 이게 얼마짜리야? 이거 10원짜리야. 이거 얼마어치야? 10여 원어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10원짜리예요. 그러면은 10 떼기 원. 이거 반드시 띄었어야 되죠? 왜 그러냐면 단위니까. 그 다음에 짜리를 갖다가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10여 원어치 뭐 이런 게 나왔다고 합시다. 더군다나 하나 더 붙여. 10여 원어치씩. 여기 있는 사람에게 10여 원어치씩 물건을 나눠줘라. 10원이면 줘도 안 받아요. 뭐 이러겠다. 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10여 원어치씩 이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 그럼 잘 보세요.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교착성 여부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한국어에서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이 어디야? 10하고 또 하나 모든 단위시죠? 원이 되겠죠? 그럼 얘네가 좀 아무리 멋져 보이는 애들은 접사란 말이에요. 교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단위 앞에 띄시기 바라고요. 교착을 나타내는 것들은 절대로 따라서 못 씁니다. 얘네는 문법이니까 붙이면 됩니다. 10여 시작 원어치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 쓰게 되면은 답이 뭐가 되냐? 10여 그 다음에 띄시고 시작 원 그 다음엔 접사가 몇 개가 나오든 간에 무조건 붙이는 거 얘네들 힘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게 띄어쓰기예요. 이게 띄어쓰기. 그러니까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적인 부분을 빵빵 찍어두시고 문법을 나타내는 조사음 접사를 그냥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10여 원어치씩이 되는 건데 이게 이론으로는 되게 이해가 쉽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실제로 보면 안 되냐? 우리가 발음을 이렇게 안 합니다. 자, 우리 띄어쓰기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띄어쓰기와 띄어읽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발음해보세요. 10여 원어치씩 이렇게 발음 안 하죠? 뭐라 발음해요? 10여 원어치씩 10여 원어치씩 이렇게 그냥 늘려서 발음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띄어쓰기와 띄어읽기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띄어쓰기를 할 때는 절대로 발음 따라가면 안 됩니다. 발음 따라가지 마시고요. 빵빵 얘가 지금 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얘네가 문법적인 교착 여부 다른 말로 하면 조사미 접사지 얘네 찾아내서 붙여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세 번째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자 가장 중요한 내용들 두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 단어를 구별해서 띄어써라.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착성 여부를 주목해라. 조사미 접사를 무조건 붙여써라. 이걸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프린트를 간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한번 들어가죠. 자, 이제 자립성을 나타내는 단위인 단어는 띄어쓰고 문법적인 종속성을 나타내는 조사미 접사는 붙여 쓴다는 내용을 학습했다. 자, 근데 이때 주의를 해야 될 단어가 바로 의존명사가 됩니다. 그래서요, 의존명사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별표를 쳐드리죠. 그 이유가 뭐죠? 실제로 전체 시험 문제 반 이상은 의존명사입니다. 어딘가 얘가 걸려있기 때문에 띄어쓰기 문제 전체 반 이상은 반드시 의존명사 나오는데 의존명사는 무엇이냐? 분명히 단어거든요. 얘가 분명히 단어란 말이야. 낫단어. 왜 그러냐면 의존명사는 어디까지 명사기 때문에 띄어서 써야만 되는 건데 문제는 의존명사의 형태가 얘가 그쵸 조사랑 같은 것도 있고 어미랑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조사어미는 어떻게 돼? 붙여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모든 것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얘가 의존명사로 쓰이고 있으면 띄어서 쓰게 되는 건데 얘가 만약에 조사나 어미를 쓰게 되면 붙여쓰게 되니까 얘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의존명사에 주의하라라고 세 번째 돼 있는데요. 전체 시험 문제 반 이상은 어디서 나온다? 의존명사에서 나온다 라고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부터 띄어쓰기에서 잘 나오는 의존명사를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본인이 정확하게 외우고 있는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나오는 의존명사끼리 묶어서 외워야 돼요. 첫 번째, 따라 읽읍시다. 대로만큼 뿐, 대로만큼 뿐, 지만, 대바, 겉줄수, 차판중간,
시내 마초말 뭐 이런 건데 어째 시는 잘 안 나오니까 시 살짝 한번 붙여봤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나 마무리나 아니면은 이제 뭐 기초실력이나 어떤 수업을 들으셨던 간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줄더라도 뭔가 이게 막 느껴질 거예요. 제가 혼자서만 외쳤지만 대로만큼 뿐, 지만, 대박, 어쩔수, 자판정가 막 난리가 나면서 외쳤을 겁니다. 이렇게 외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그래서 항상 대로만큼 뿐, 지만, 대박, 어쩔수, 자판정가 요거를 외우고 이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대로만큼 뿐을 프린트에서 같이 묶어주시는데 얘네는 만약에 의존명사일 때는 어떻게 한다? 띄어쓰게 되는데 얘가 의존명사인 걸 어떻게 하냐? 만약에 얘가 관형어 다음에 있으면 의존명사겠죠? 띄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로만큼 뿐이 조사할 땐 붙여쓰게 되는데 자 얘가 조사인 걸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앞에 뭐가 있으면은 체언이 나와요. 명사, 대명사, 수사 다음에는 붙여쓰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기억합시다. 대로만큼 뿐이 관형어 다음에 나면 띄어쓰고 체언 다음에 나면 붙여쓴다 라고 하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따가 문제에서 풀 거기 때문에 한번 밑에나 옆에나 아무데나 예문 하나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할 뿐만 내가 그 일을 할 뿐만이 아니라 써보시고요. 두 번째 나뿐만이 아니라 철수도 그 일을 했지. 나뿐만이 아니라 자 제대로 빨리 쓸 수 있는지 보세요. 할 뿐만이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자 내가 그 일을 할 뿐만이 아니라 많이 도움도 줬어. 자 두 번째 나뿐만이 아니라 철수도 그 일을 했어. 자 쓰셨습니까? 자 그 일을 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쓰셨어요? 할 관형어 그 다음에 시작 뿐만이 시작 아니라 이렇게 썼죠? 네, 나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썼어? 체언이지 체언 시작 나뿐만이 시작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 왜 얘를 갖다 이렇게 띄었었을까? 얘는 지금 앞에 관형어가 다음에 나왔으니까 의존명사죠? 그럼 뒤에 있는 이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조사들이에요. 조사 중복 가능하다.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게 체언이죠 대명사. 그러면 이번에는 얘가 조사가 돼버리지. 그러니까 조사 다 붙여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로만큼은 똑같은 원리로 갑니다. 관형어 다음엔 띄어쓰고 그 다음에 조사 다음에는 체언 다음에 붙여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만으로 들어가는데 지만은 쉽습니다. 지만은 뭐냐면은 얘네는 사실은 어미일 수도 있고요. 얘가 조사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얘는 의미로 구별이 가능한 이유가 얘가 어미일 때 뜻이 되게 많고 조사할 때 뜻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냥 한 큐로 정리가 됩니다. 얘네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만 의존명사예요.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만 띄어서 쓰면 됩니다. 끝. 됐죠? 따라서 지만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만 어떻게 한다? 띄어서 쓴다. 그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항상 외우라고 하는 게 있었죠. 뭐였더라? 그죠? 집을 나간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 자, 나간 지 사흘 만에 써볼까요? 너무 쉽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시작! 나간 지 사흘 만에 이렇게 됩니다. 시간의 경과죠? 띄시고요. 시간의 경과죠? 반드시 띄어서 쓰시기 바랍니다. 헬스겠죠? 자, 문제는 이거예요. 대로만큼 지방까지는 그래도 쉬워. 그런데 학생분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대바예요. 자, 대바는 참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죠. 열심히 더 이거 배웠죠. 그렇죠? 그리고 이따가 기출과에도 잘 풀 거야. 실전에서 반드시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생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되게 많이 해요. 이상해요. 이거 배웠는데 막상 실전에 가서 여태까지 보지 못한 예문하면 누구나 헷갈리게 됩니다. 따라서 대바가 얘가 바로 함정이에요. 함정. 그럼 대바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자, 봅시다. 얘는요, 의미로 하는 방법이 있고 형태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양쪽을 좀 복합적으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우리나라에 니은 대라고 하는 어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니은 띄고 대라고 하는 자, 이 대가 의존명사입니다. 그럼 얘는 하나의 어미지만 얘는 앞에가 니은 띄고 되니까 각각 의미가 따로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앞에 있는 거 그냥 관형상 어미일 뿐이야. 니은도 나오고 릴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대표형을 니은으로 써준 것 뿐이에요. 자, 봅시다.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얘를 많이 띄었었지. 그럼 우리가 첫 번째 공부했던 거 띄어쓰기는 단어를 기준으로 하고 띄어쓰는 순간 각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럼 얘를 갖다 띄어쓰는 순간 얘도 의미가 있고 뭐가 있는 거야? 얘도 따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의미로 하실 분들은요. 대를 띄어서 쓰는 순간 얘는 단독의 의미를 형성해요. 그럼 어떤 의미냐? 정확히 말하면 일, 뭐 경우, 형편, 뭐 사정 이런 건데
그냥 쉽게 할게요. 것으로 바뀔 수 있다든지 것이 안 들어가는 경우에선 다른 명사로 그냥 대충 바꿔주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상황을 뜻하는 명사로 바꿔줘요. 그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왜 이렇게 의미로 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얘를 갖다 띄어서 쓴 순간 각각이 단어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맨 앞에서 방금 전에 했던 거는 띄어 쓰는 순간 의미를 단독으로 형성한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띄어서 쓰는 순간 얘가 의존명사인 순간 얘는 단독 의미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일, 경우, 형편 뭐 등등으로 바꾸셔도 되겠지만 그냥 것으로 바꾸시든지 다른 명사 아무거나 끌어와서 넣어버려서 말이 돼. 그럼 대부분 띱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항상 우리가 쫄리는 게 약간 의미로 할 때 약간 쫄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말고 뭐 딴 거 되는 게 없나? 약간 헷갈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를 뒷받침해 주는 게 바로 무엇이냐? 뒤에다가 얘가 만약에 명사이면은 얘가 만약에 단독 명사, 의존명사도 명사니까 명사이면은 명사 다음에 뭐가 와? 조사가 오죠. 조사를 한번 넣어보라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다 완벽하게 되면은 100% 엔띄어서 쓰게 되는 거예요. 조사도요. 다양한 종류가 올 수가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거는 뭐뭐 하는 경우에 형편에 이렇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얘는 대표적인 조사가 애라는 거예요. 이건 오해하면 안 돼요. 또 애만 넣는데 이런 뜻이 아니야. 애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시간 없잖아요. 시간 없으면 애를 넣어봐요. 그럼 대부분 됩니다. 애 넣어서 안 되면 다른 조사 넣어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만약에 대가 나왔다. 니은데 리을 때 상관없어요. 이런 관형사용 어미 다음에 대가 나왔다. 만약에 얘가 명사로 바뀌면서 뒤에 조사가 들어가. 붙인다, 띈다, 띈다. 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뒤에 조사도 안 들어가고 명사로 안 바뀌어. 그럼 뭐가 된다? 앞에 있는 어간을 도와주는 어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단독의 뜻을 가지를 못해. 붙인다. 알겠죠, 여러분들? 요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경험 한다니까. 다 이해했지? 근데 이따 문제는 틀려. 보세요. 이따 되게 신기해, 이거는요. 그쵸?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냥 얘는요, 제가 막판에 가면 너무 답답하니까 예문의 대표형을 외우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오죽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거기 보세요. 그 밑에 대 보세요, 대. 대의 예문 두 번째 보세요. 철수 아버지는 국회의원인데, 줄자. 자, 국회의원인데 니은대가 나오면 무조건 줄치는 거야. 니은대가 나오면 뒤에다 조사 넣어봐요. 조사 시작. 국회의원인데 말이 안 되죠? 자, 조사 안 들어가고 명사를 바꿔줄 수 없으니까 얘는 붙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옆에 이 점이 때려는 행동하는 대제약이 된다. 조사 넣어봐. 시작. 대에 제약이 되지. 자, 안전하게 명사로 바꿔봐. 시작. 것에 제약이 된다. 상황에 일에 제약이 된다.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띄어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겠죠? 한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또 예문이 있을 거예요. 그를 설득하는데 며칠이 걸렸다. 자, 는데가 나면 무조건 줄쳐야 돼요. 는데 나면 줄치시고요. 자, 뒤에다 한번 조사 넣어봐. 시작. 그를 설득하는 대에 며칠이 걸린 거죠. 자, 명사로 바꿔봐. 시작. 그를 설득하는 것에. 그럼 무조건 띄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따가 제가 한번 실전 문제에서 문제를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문제를 맞는지 틀렸는지 반드시 한번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밑에 바로 들어간데 봐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 예문 금강산에 가 본바 이렇게 돼 있죠. 뒤에다 조사를 한번 넣어보세요. 가 본바가 본바에 본바를 안 되잖아요. 그럼 붙이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일찍이 학문의 뜻을 두셨던 바가 두셨던 바에 두셨던 바를 도저히 뒤에 조사가 안 들어가죠? 그럼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 다시 한번 대바가 나오면 뒤에 조사를 본다. 의미가 명사로 바뀔 수 있는지를 본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에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겉줄수. 겉줄수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무조건? 그쵸, 여러분들 띈다. 얘는 어차피 품사가 하나뿐이 없어요. 의존명사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이제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쵸. 아까 벌써 나왔어요. 릴수로. 선생님, 겉줄수는 무조건 띈다면서요? 무조건이라는 게 아니라 얘가 의존명사일 때 띄게 되는 건데 릴수록은 뭐가 돼요? 여러분들 이건 하나의 어미죠. 그렇기 때문에 붙이게 되는 겁니다. 뒤에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보잘것없다라고 한 단어가 있어요. 뒤에서 나옵니다. 오케이, 얘는 한 단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이 선생님 것은 무조건 띄라면 것을 무조건 띄라는 게 아니지. 얘가 의존명사일 때 무조건 띄라고 하는 건데 것이라고 하는 게 한 단어 안에 들어갈 때가 있죠. 그럼 얘는 한 단어 안에 들어가서 한 단어로 올라갔기 때문에 덩어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겉줄수는 무조건 띄라는 게 아니라 의존명사를 쓸 때 띄게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조금 이제 특강이니까 대부분 띄어요. 됐죠? 대부분 띄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외가 되는 걸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외가 되는 걸 외우시면 됩니다. 어차피 특강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마지막이죠? 자판, 중간. 이거 한번 외워보도록 하는데 얘는 어떻게 하는 거죠? 얘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뭐를 배우는 거야? 의존명사 배우는 거죠? 의존명사를 배울 때 대표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첫 판 중간은 기본적으로 다 띄는 거야. 다 띄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오히려 붙이는 걸 외우는 게 빠릅니다. 기본적으로 다 띄어. 근데 붙이는 예를 외우세요. 붙일 때는 접사, 어미, 조사 중에 하나겠죠? 일단 차가 접사를 쓸 때가 있습니다. 뭐죠? 오케이,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접사를 쓰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야, 나 사업자 잠깐 미국 갔다 왔다. 나 연수차 잠깐 미국 갔다 왔다. 해서 목적을 나타낼 때 뭐뭐 하려고 라는 뜻으로 바뀌게 되면은 얘를 붙여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됐죠? 자, 거기 책에 있는 걸로 그냥 줄쳐드릴게요. 목적의 뜻. 거기 있는 예문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차판, 중간, 판. 판은 합성어일 때 얘를 갖다가 붙이게 되니 한글 맞춤법 해설문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단어들은 노름판, 씨름판, 웃음판인데요.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어. 앞으로는 또 나올 수 있겠죠? 네, 쉽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사람 노름 좋아하잖아. 씨름 좋아하잖아. 많이 웃잖아. 알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웃음판이 벌어졌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밑에 보시면은 책을 펴낸 것 이란 뜻을 가질 때도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명함판, 타블로이드판, 개정판, 증보판 뭔지 아시겠죠? 요것도 붙이게 되는데 얘도 아직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왜 얘를 말씀드리냐 하면은 물론 기본세는 다 있죠. 근데 얘가 다 한글 맞춤 해설 논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특강이 오셨으니까 내가 조금 더 좀 실력 높게 한번 가고 싶다. 요까지 살짝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중입니다. 중인데요. 중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띄어서 씁니다. 띄어서 쓰는데 붙여 쓰게 되는 건 한 단어일 때죠. 줄자 은연중, 무의식중, 한밤중까지 시험에 나왔고요. 부재중, 무심중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죠. 한글 맞춤 해설 논문에 들어가 있는 단어인데 되게 웃겨. 해설 논문에 앞쪽에 들어가 있는 단어부터 순차적으로 나와요. 현재까지 3개 나왔다 그랬죠? 은연중, 무의식중, 한밤중까지 시험에 나왔어요. 그죠? 이 3가지 나왔고 조금 더 이제 나오게 될 때 아마도 부재중, 그죠? 아마도 무심중 요거 나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까지 외울 수 있으시면 최대한 외우시고 난 아직 자신 없어요 한 단어 그러면 3개까지는 필수적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런 어떤 한 단어 외에는 다 띄어서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밑에 보시면은요. 근무 중, 회의 중, 수업 중, 줄자. 자, 이미 수업 중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시험에 나왔었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지금 근무 중입니다. 회의 중입니다. 수업 중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외웠던 단어가 아니지. 그럼 아마도 어떻게 될 것이다? 띄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간으로 들어간데 간도 기본적으로 띄어서 씁니다. 국가, 간의 계약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요거는 동그라미 1번 줄자 기간을 나타낼 때 붙였습니다. 요거 뒤에 심화 문제 하나 넣었어요. 한번 이따가 그 20문제 잘 풀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세요. 마지막 파트 3에 넣습니다. 기간을 나타낼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뭐뭐 하는 동안이란 뜻이면 붙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흘 간이지 사흘 동안이란 뜻이지 동안이란 뜻으로 바꿔서 쓸 수 있으면 어떻게 된다? 붙였습니다.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도 외우셔야 돼요. 문제는 이거예요. 간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서 한 단어가 된 것들이 많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일단 부부간, 내외간, 동기간까지 줄주시기 바라고요. 나오게 되면 끝이 없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뒤에는 뭐 좌우간, 조만간까지 외울 필요는 없겠죠? 부부간, 내외간, 동기간까지 일단 외우시 바라는데 헷갈리는 게 뭘까요? 헷갈리는 거 이거 아직 시험 나온 적 없어요. 이것도 약간 고난도 뒤에 파트 3에다 넣어놨습니다. 그게 뭘까? 가족간은 한 단어가 아니에요. 가족간은 사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게 되면 부부간, 내외간, 동기간, 고부간, 부녀간 뭐야? 이거 가족끼리 붙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가족간은 요거 같은 경우는 그렇죠 한 단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띄어서 쓴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시가 나오게 되는데 시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 붙인다 띈다. 시작. 기본적으로 띄어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얘는 붙였을 때는 어렵진 않아. 등한시, 백한시 이런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한 단어로 인식이 되잖아요. 조심하실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쵸 비상시입니다. 맨 끝에. 비상시는 한 단어예요,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자 지금 비행시 조심하실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행시 자 붙인다 띈다 뜨게 되는 거죠. 비행시에 일어날 일과 비상시에 일어날 일이 이렇게 났다고 합시다. 얘는 띄고 얘는 어떻게 한다? 붙이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되는 한번 의존명사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시험 문제의 포인트가 뭔지 아시겠죠? 결과적으로 대로만큼은 지만대바, 고추수, 차판중간 이 중에서 기본적으로 띄어 쓰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런데 예외적으로 붙여서 쓰게 되는 경우는 그쵸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얘네를 붙여 쓰게 될 땐 얘네가 조사함이 접사거나 아니면 한 단어이거나
이겁니다. 일반적인 시험에서는요, 대부분 그냥 평이한 수준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에서 나오게 되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조금씩 양이 좀 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양이 늘고 있을 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거 아직 안 나왔는데요. 해설론문에 있어요 라고 제가 알려드렸던 단어 있죠? 그거까지 외우시면 완벽하게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이론 마지막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론 네 번째, 본용과 부정어는 둘 다 허용한다.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용과 부정어는 둘 다 허용한다라 되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먼저 본용과 부정어는 뭔지를 아셔야 되겠죠? 보조용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본용언의 문법적 의미를 첨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조사미 접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본용언의 의미를 풍부해 줍니다. 만약에 내가 얘를 갖다가 만약에 먹어 보다, 만약에 시행을 나타낸다. 그럼 시행을 이렇게 나타낸다. 그 다음에 만약에 얘를 갖다가 그쵸 부정을 한다. 먹지 않다. 그쵸? 내가 희망을 나타낸다. 먹고 싶다. 그쵸? 여러분들 추측을 나타낸다. 먹는 듯하다. 그쵸? 먹을 듯하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는 모두 앞에는 먹다 있게 되는데 이게 문법적 의미를 더해줘서 문법적인 동사, 형사 역할을 하는 걸 보조용언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왜 얘를 둘 다 허용한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말은 기본적으로 단어를 기준으로 띄었을 때 문법성을 나타내는 걸 붙여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보조용언이라는 것은 얘네가 조사미 접사가 아니라 한 단어죠. 한 단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띄어 쓰는 게 원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띄어 쓰는 걸 원칙으로 하되 문제는 보조용언이 문법성을 나타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허용한다? 붙임을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문법성을 나타내는 부분을 붙인다고 하는 게 이 띄어쓰기 원리이기 때문에 보조용어는 기본적으로 단어이기 때문에 띄어쓰되 문법성을 나타내는 특별한 단어이기 때문에 붙임을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용과 보조용어를 먼저 하기 전에 먼저 기억하셔야 될 건 바로 뭐냐면은 일단 얘가 본용어인지 보조용어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바로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무조건 다 둘 다 허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만약에 붙임을 허용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가? 줄자 아어 혹은 듯하다, 듯싶다처럼 여러분들 하다 싶다 앞에 뭐가 들어가 있는 보조용어일 때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본용과 보조용어를 가져가가지고요, 선생님 먹고 싶다, 붙이고 싶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못 붙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나어로 연결된 것도 아니고요, 듯하다, 듯싶다, 법하다 이런 것처럼 성쉽다처럼 하다나 싶다가 들어가 있는 보조용언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붙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걸 살짝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프린트를 보게 되면은 잘 보이십니까? 약간 굵게 제가 써준 거 있죠? 거지 간다, 막 낸다, 도와드린다. 아어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그 뒤에 올 듯하다, 만하다, 법하다, 성쉽다 이런 식으로 하다 싶다가 있는 것들만 붙임을 허용한다라고 하는 거 요걸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핵심적인 거 짧게 정리하고요. 본용과 보조용어는 워낙에 문제가 좀 응용형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뒤에 가서 문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인트 하나만 하고요. 나머지 포인트들은 뒤에 문제에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일 중요한 포인트 뭐냐? 일단 어디까지가 본용어이고 어디부터가 보조용어인지를 구별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올 듯하다죠. 그죠? 본용어, 보조용어. 그럼 얘는 이렇게 띄어 쓰든지 전체를 붙여 쓰든지 이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맨날 나오는 게 이게 나옵니다. 올 듯, 하다. 이게 나옵니다. 그럼 똑같습니다. 어디까지가 본용어냐? 할, 그 다음에 보조용어 만하다. 전체 붙이면 할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 시험 문제 시작. 할만하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 졸다가 또 이거 맞다고 또 쓰고 외우지 마시고요. 이거 틀린 거야. 틀린 거. 아시겠죠? 자,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아는 척하다가 있죠? 그럼 우리 발음은 자꾸만 아는 척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아는 척하다. 전체 붙이면 아는 척하다죠.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 시험 문제는 시작. 아는 척하다 이렇게 나온다. 알겠죠?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어디까지가 본용어이고 어디부터가 보조용어인가 이거 구별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 알겠죠? 그럼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무조건 띄었어야 되는 경우. 이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예요. 요거 문제 진짜로 많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제가 약간 깊이 있는 설명 좀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지금은 밑줄만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조사가 붙거나 줄자. 두 번째는 앞말이 합성동사인 경우. 앞말이 합성동사. 그리고 만약에 보조용어의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때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때는 무조건 띄었습니다. 사실 경우의 수는 세 가지예요. 본용과 보조용어 사이에 조사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두 번째 앞말이 합성동사이거나
세 번째는 보조용언 사이에 조사가 들어갈 경우인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그냥 조사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얘 조사, 나도 조사, 너도 조사, 우리 모두 조사 이렇게 놨다 갑시다. 조사 끝은 무조건 띄면 됩니다. 끝. 조사는 중복 가능한 문법이죠. 근데 조사가 끝난 자리에 문법이 끝난 자리예요. 그럼 조사가 들어가면 무조건 띄면 돼요. 끝.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책을 읽어도 보고 이게 있어요. 그러면은 원래는 본용과 보조용언이가 아어로 연결했기 때문에 전체를 붙여도 되는 거죠. 근데 조사 들어갔지? 무조건 띈다. 무조건이야 이거는. 자 두 번째 덤벼들어 보아라. 덤벼들어 보아라는요. 앞에 있는 이 덤벼들다가 무슨 용언? 시작 합성 용언이에요. 근데 얘를 갖다가 다 붙여 쓰게 되면은 자 왜 안 될까요? 자 보세요. 만약에 얘를 갖다가 합성 용언일 때 다 붙여 쓰게 되면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철수 가발이 젖었다가 돼버리잖아 이게. 이해돼? 그러니까 허용을 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혀서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가독성을 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이렇게 다 붙여 쓰는 순간 원래 의도는 덤벼들어 보아라는데 갑자기 덤벼들어 보아라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철수 가발이 젖었다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별게 아니라니까. 허용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대로 하면은 사실 붙여서 써주면 되는데 이러면 가독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냐. 이럴 때는 반드시 띄어써라 이거예요. 허용의 대부분 가독성 때문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그가 올 듯도 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본용언과 보조용언에서 보조용언이 듯하다였어요. 그쵸? 원래가 보조용언이 듯하다였는데 보조용언 사이에 조사가 들어가면은 다 띕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문법이 변합니다. 이건 살짝 설명하고 뒤에 제가 좀 더 심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올 듯하다는 원래 이렇게 쓰든지 전체를 붙여야만 됩니다. 그런데 한글만층법에서는 어떠한 해설도 없이 야 사이에 중간에 보조용언 사이에 조사 들어가면 그냥 띄어써라 이렇게만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중간에 조사가 들어가는 순간 문법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에는 분명히 보조용언이었지만 중간에 조사가 들어가는 순간 앞에 있는 것은 뭐가 돼버려? 명사, 의존명사가 돼버려요. 그리고 의존명사 앞에서는 붙여야 돼, 띄어야 돼? 띄어야 되죠. 그래서 다 뜨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한글만층법에서는 아주 간단해요. 그냥 중간에 조사 들어가면 띄었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 중간에 조사 들어가는 순간 문법이 변한다. 그러면은 조사 앞에서 조사가 도와준 얘가 의존명사가 돼버리고 그리고 의존명사 앞을 띄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 띄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올 듯도 하다는 진짜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올 듯도 하다. 시작. 올 듯도 하다고요. 여기에 약간 같이 결합되어 있는 어미와의 구별은 뒤에 문제 파트 2에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일단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둘 다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다 싶다 있을 때. 두 번째, 무조건 띄었어야 되는 경우도 잘 나온다 그랬죠. 조사 들어가거나 아니면 앞에가 합성 용언일 때 무조건 띄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스타일 문제예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너무 싫어요. 암기 스타일, 즉 심합니다. 자, 무조건 붙였어야 되는 경우 암기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 생긴 것은 마치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처럼 생겨 먹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이 아니라 한 단어인 경우입니다. 자, 칠판 먹어보다. 사전을 아무리 찾아봐도 먹어보다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사전에 없으면은 한 단어가 아니겠죠. 얘는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인데 우리 눈에 가끔 가다가 보이는 먹어보다라고 하는 것은 구를 붙였음을 허용한 것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얘는 그럼 기본적으로 띄었어도 되고 붙였어도 되는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의 아어로 연결된 부분이 되는데 문제는 오른쪽에 찾아보다, 알아보다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찾아보다가 있고요. 여기 알아보다가 있죠? 얘네들은 본용언 보조용언이 아니라는 거지. 얘네들은 그냥 한 단어예요. 한 단어인 거 어떻게 하냐? 사전 찾았을 때 저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마치 생겨먹은 게 본용언 보조용언처럼 생겼기 때문에 아니 먹어보다도 띄었었잖아. 그럼 난 앞으로 찾아보다도 띄었어야지 라고 사람을 착각하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얘는 한 단어고요. 얘는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인데 이걸 어떻게 구별합니까? 어떻게 구별해요? 어떻게? 암기하는 겁니다. 암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해요? 이거 암기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암기를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단어 중에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결합처럼 보이는 단어들이 종종 있다. 즉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과 형태는 유사하나 한 단어로 인정돼서 사전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 단어들은 무조건 붙였어야 된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데 줄자 주고받다, 놀아나다, 넘어가다, 덤벼들다, 찾아보다, 알아보다, 돌아보다, 도와주다, 물어놓다, 물어보다, 돌려놓다, 틀림없다 등은 절대로 띄었으면 안 돼요. 알겠죠? 이건 절대로 띄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단수함기는 좀 안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띄었으니까 이제 워낙에 많은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기본형 쉬운 문제에서는 얘가 안 나와요. 근데 문제가 좀 난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예전에 분용과 보조원 가지고 그렇게 많이 장난을 쳤는데 요즘 얘 가지고도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요즘은 나옵니다. 난도가 쉬운 문제에서는 제가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난도가 올라가면 요즘 얘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옆에다 크게 쓰세요. 암기 이렇게 쓰시고요. 심화 쓰시고요. 자, 100점을 향해서 어려운 시험까지 도전하신 분들은 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드디어 지금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띄어쓰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이제 기본 강의 때 제가 항상 설명을 해드린 내용을 지금 압축해서 그냥 빨리 설명 한번 해드렸던 겁니다. 고수들은 약간 다 아는 내용이라서 지겨울 수도 있을 거고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약간 따라오기 힘들어서 약간 버거우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띄어쓰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립의 의미인 단어를 보여주는 게 바로 띄어쓰기다. 항상 가독성을 염두에 둔다. 근데 한 거는 문법적인 교착성 여부가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조사, 어미, 접수 찾아서 무조건 붙인다. 이때 조심하셔야 될 거는 마치 조사와 어미처럼 보이지만 의존명사인 것도 많기 때문에 의존명사 따로 띄어쓴다. 분용과 보조용어는 얘네들은 각각 단어이기 때문에 띄어쓰는 게 맞지만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보조용어이기 때문에 일부를 붙였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원칙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5번째 기타 띄어쓰기 주요 사항이 되겠는데요. 자, 이건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서 저는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번.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먼저 열거거나 연결은 무조건 띄어쓰는 거예요. 따라서 거기 열거에다 줄 주시고요. 연결이라고 쓰세요. 연결은 무조건 띄어쓴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과 일본이 자 경기를 했습니다. 한국 대 일본 무조건 띄어쓴다라고 하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5번 보세요.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그 다음에 이에 덧붙는 호칭과 관직명은 띄어쓴다. 정말로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라 되어 있을 때 성과 이름과 성과호는 자 붙여 쓰시고요. 호칭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관직은 어떻게 한다? 띄어 쓴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근데 문제는 충무공이 호잖아. 호. 시호죠? 그러면은 성 다음에 충무공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쓴다? 붙여서 쓴다. 됐습니까? 이런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가로 2번 특히 중요하죠? 시에 띄어쓰기가 되는데 줄자 김씨. 이때 김씨를 만약에 띄었었죠. 띄어쓰게 된 순간 얘는 미스터 킴이 돼버립니다. 미스터 킴 이런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를 붙여쓰게 되는 순간 얘는 뭘 나타낸다? 성씨를 나타내게 됩니다. 성씨.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띄어쓰게 되는 순간 미스터 킴.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는 김씨가 많아. 그러면은 이때는 붙여쓰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서 마지막에 8번 잠깐만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8번 이제 뭐에 대한 거냐면은 안 되다, 안 되다, 못 되다, 못 되다, 못하다, 못하다, 못하다 이 띄어쓰기예요. 그럼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한번 총정리를 요거를 가지고 한번 1교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다를 만약에 붙였었어요. 안 되다를 띄었었어요. 그 다음에 못 되다를 만약에 띄었었어요. 그 다음에 못 되다를 붙였었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거 한번 다시 한번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얘를 띄어서 쓰게 되는 순간 얘는 그럼 단어야 구야. 구죠? 그럼 얘 따로 의미 있다는 뜻 아니에요? 뜻이 있다는 뜻 아니에요? 다시 얘를 띄어쓰게 되는 순간 얘는 단어의 구예요. 구죠? 그럼 구라고 하는 게 아까 뭐라 그랬지? 단어가 2개 이상 모아져 있는 걸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얘들의 의미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2개가 돼버립니다. 얘 따로 의미 있고 얘 따로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정말 안 된 거고요. 얘는 못 된 거예요. 부정을 뜻하는 부정부사이기 때문에 not이라고 하는 의미를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얘를 붙였었죠? 이렇게 붙였었죠? 그럼 얘를 갖다 붙였쓰는 순간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의미가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거지. 의미가 하나로. 그럼 얘가 의미가 하나로 통합이 되는 것이니까 뜻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럼 다양한 뜻을 나타내요. 내가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것만 못했어. 내지는 얼굴이 너무 이렇게 헬쑥해 보여. 굉장히 아파 보여. 내지는 자기가 바라는 만큼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등등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예문에 나와 있는 공부가 이거랑 그 다음에 농사가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걸 이제 많은 분들이 공부가 안 되다를 갖다가 띄었었어요. 그래서 이걸 왜 띄었었습니까? 그랬더니 얘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선생님 공부가 되지가 않아요.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되죠. 무슨 말이냐면은 그건 학생분들 생각이고요. 공부가 안 되다를 갖다가 학자들이 규정해 놨을 때는 내가 원래 이루고 싶어하는 어떤 목표치가 있었는데 그만큼 성과가 안 나온 거야 라고 뜻을 바꿔놨다 생각한 거예요. 그럼 얘는 붙여야 되는 거야, 띄어야 되는 거야? 붙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신 없으신 분들은 차라리 예문을 눈으로 익히면서 좀 보는 게 좋습니다. 이거 이렇게 알려드렸는데도 대충 들으셨던 분들이 시험장 가서 공부가 되지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너 얼굴이 너무 안 됐다. 이건 헷갈리잖아. 얼굴이 되지가 않아. 이러진 않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이 안 됐어. 그러면 사업이라고 하는 게 성과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뜻인데 사업이 되지를 않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바꿔 쓰게 되니까 틀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네들은 한 단어일 때 의미가 바뀌었다 생각하는 애들이죠. 성과가 나지 않다든지 발전이 없다든지 몸이 아프다 안 아파 보인다든지 기타 등들의 의미가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못되다 너무 쉽지만 다시 한번 띄어쓰기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보세요. 못되다를 띄어쓰는 순간 의미가 모두 몇 개? 두 개죠. 그럼 이게 못 된 거예요. not 되다예요. 그런데 얘를 붙이게 되는 순간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야? 변하게 되는 거지. 그럼 붙이면 한 단어는 의미가 하나가 되니까 이건 여러분들 그쵸? 고약하다, 성미가 나쁘다 이렇게 의미가 변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번 8번까지 한번 간단하게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어떻게 보면 가장 1단계, 가장 기본 단계 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기본 단계를 통해서 띄어쓰기란 무엇인가? 우리가 기본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본 이론을 통해서 습득했던 띄어쓰기 기본 이론을 다시 한번 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끝내면 안 되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2교시 때는 이번에 기출문제 OX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 드릴 거예요. 계속. 특강 이왕 오셨는데 오늘 암기하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요.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파트 2에서 나옵니다. 문제만 조금씩 바뀔 뿐이지 똑같이 나와요. 결과적으로는 시험 문제 가가지고 시험장에 가서 우리가 사실은 모르는 게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점수가 가끔가다 깎여서 오냐면은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수는 반복을 통해서만 여러분들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공부 좀 하셨던 분들은 안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리고 아주 공부 완벽하게 안 되신 분들은 여기에는 100여 개의 예문을 종류별로 계속해서 풀고 본인이 직접 찾아봐야 돼요. 찾아보시면서 반복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시험장에서 정말 너무나도 많이 봤던 예문이 나온다는 경험을 하고 오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아직 문제 안 푸셨던 분들은 쉬는 시간에 단순 OX만 하지 마시고요. 밑줄을 친 연습하세요. 아, 너 조사구나. 넌 조사인데 넌 어미구나. 이런 식으로 한번 방금 배웠던 문법적 교착성 여부를 나타내는 그런 부분을 찾아가면서 밑줄 치면서 준비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반드시 먼저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2교시 때 파트 2 핵심 내용 이번에 암기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